안녕하세요. 저희 속도를 좀 내보죠. 다음 이제 김혜진 학생 같은 경우는 가짜뉴스와 선거 관계 및 대책이라는 주제로 하고자 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선거 앞두고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결과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그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뭐 대응을 하고는 있는데 쉽진 않습니다. 이번에 선거도 그렇고 뭐 선거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정치 관련해서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하죠. 요즘 사실. 그건 이제 언론 매체를 대행할 수 있는 SNS가 많이 등장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요인들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양하다. 후보자에 대한 선호도, 정당에 대한 선호도에서 단순하게는 후보자의 공약이나 연고지 등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서술한 것들과 더불어 최근 몇 년간 작지 않은 존재감을 지니게 된 것이 바로 가짜뉴스이다. 가짜뉴스란 허구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거짓 정보들과 비슷하지만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언론 보도 형식을 모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선거철이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가짜뉴스가 퍼지며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다. 가짜뉴스는 단순 가십거리가 아닌 선거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 변수이다. 기말 대체 레포트를 위한 큰 주제로 가짜뉴스를 선택한 것은 사례 분석, 그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짜뉴스와 선거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해 보기 위함이다. 레포트를 작성할 때 중점적으로 고려할 것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짜뉴스가 기존의 언론 선거 보도와 구별되는 점, 혹은 그것만의 고유한 특징을 찾는 것이다. 이 전달 매체나 방식, 주로 정보를 수신하는 집단 등을 분석함으로써 가짜뉴스의 특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호출될 선거와의 관계나 해결책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 가짜뉴스가 선거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 국내외와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가짜뉴스와 선거의 전반적인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또 소셜미디어 시장이 성장하고 이것이 가짜뉴스 생성과 확산에 주요한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짜뉴스와 선거 그리고 소셜미디어 간의 상호적 영향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 세 번째, 가짜뉴스를 선거에 부당하게 이용하고 정치 문화 전반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책을 고려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이용한 법적 규제나 대중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흔든다. 선거에서 가짜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영향력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은 더 성숙한 선거 문화와 더 나아가 더 성숙한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과정 중 하나일 것이다. 기말 대체 리포트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러한 과정의 필요성에 기반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사례 분석과 선거와의 관계성 파악을 통해 가짜뉴스 이슈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해결책을 논하면서 성숙한 정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얘기는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이게 나중에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제 평가를 할 텐데 본인 의견도 좀 들어가셔야 되고 참고 문헌을 사실 좀 많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짜뉴스의 규제나 가짜뉴스의 해악만 너무 강조하게 되면 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또 강구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어떤 걸 가짜뉴스로 규정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다 아니다를 갖다가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이제 조국 관련해가지고 조국 정경심 씨 관련해서 작년 9월달에 여러 가지 범죄 관련 정보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를 할 경우에 이걸 가짜뉴스로 봐야 되냐 아니면 어차피 이제는 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이걸 재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에서 언론은 그냥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범죄자가 이익을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떤 보도를 했을 때 이게 공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짜뉴스는 아니냐를 누가 판단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기준, 이것도 사실 되게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그 기준도 명확해야 되지만, 그 누가 판단하는 주체,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명확해야 됩니다. 가장 공정해야 되고요. 이 가짜뉴스를 판단하는 주체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뭐 친정부적이거나 또는 너무 이제 진보적 시민단체, 시민 중심이거나 이러면 공정한 이 판단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주제. 예, 그 홍재인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당과 선거 리포트 주제로 그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아, 뭐 이거 다른 학생도 한번 이거 했었는데 지금 한 3명 정도 했죠 아마. 그 주제 선정 이유를 보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까닭은 선거운동 규제와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가 시민권의 보장과 제한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시고요. 그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는 분명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시민의 정당한 권리고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정치에서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무기로 삼아 시민사회를 우롱하고 편을 갈라 분열을 조장하는 형태를 보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주제는 자유가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온다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자유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에 찬성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국가가 표현의 자유라는 민감한 부분에 손을 대는 순간 자칫하면 공산권 국가처럼 국가에 의한 검열과 친정부적인 언론만이 허용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에 있어서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 이번 21대 총선 과정 중에 일부 세력에 의해서 자행됐던 막말, 역사 왜곡 발언 등을 보면서 선거운동 규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었고, 왜냐하면 이제 선거운동이 과격화될수록 시민사회가 분열돼서 막상 견제해야 할 정치 권력을 견제하는 대신에 시민들끼리 정치 싸움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한될 소지가 있는 만큼 단순하게 접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면에서 이 문제는 PC주의와 안티 PC주의 논쟁과도 엮어낼 수 있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거운동 규제라는 것도 결국에는 선거운동이 정치적인 올바름을 지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만큼 PC와 안티 PC의 논쟁과 각 진영의 주장을 살펴보는 것도 뭐이 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셨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자 어떤 그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 고민, 분석, 비평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좀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 문헌도 충분히 아마 제시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료 수집을 좀 많이 하셔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좋은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그 정치외과과 막함령 학생 같은 경우에 이게 저 글자를 왜 이렇게 투명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아마 글꼴 차이가 좀 나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글자체를 좀 바꿀게요. 제가 선택한 주제는 국가별 정당 정치 비교입니다. 국제관계는 세계 정치의 중요한 분야다. 당 정치는 이제 현대 세계 정치의 기본 요소이다. 오늘 세계에서 잠시만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 예.
이게 이제 아마 그 당정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다 보니까 그 정당 정치, 뭐 당 정치 이렇게 쓰신 것 같습니다. 혼용해가지고 당 협력, 정당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것도 국제관계의 공간을 넓히는 중요한 방법이 됐다. 현대사회는 현대국가와 시민사회의 부상에서 발전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사익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경제생활이 정치생활을 지배하고 정치는 경제로부터 정당성 지원을 구해야 하며 정치의 기능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발전이 된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정치가 경제의 집중적 표현, 정치적 권리를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활동과 사회적 관계의 합에 기반한 상부구조라고 얘기한 바 있다. 그 정당 정치는 한 국가가 정당을 통해 그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정당 정치는 권력을 가진 정당의 활동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 프로그램과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 국가 정당이 수행하는 모든 정치 활동과 투쟁을 의미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정치 생활은 주로 정당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생활도 사실은 약간 중국적인 표현일 거고요. 그 뭐 정치 참여 또는 정치 활동 이렇게 봐야겠죠. 정당 같은 정치적 신념이나 이념적 지위를 가진 시민들을 모아 정치 의견을 높이는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유사한 정치체들과 다양한 형태로 경쟁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핵심 세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당은 정당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마 한문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당이다라고 봐야 되고 정치 조직 정당 정치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 됐고 현대 정치에서도 연구될 대상이 되었다. 근데 이제 국가별 입장이나 어, 국가별 이제 정치 비교라는 주제에 뭐 연구자 관심이 많아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 전 세계 국가별로 다른 나라는 정당을 어떤 정당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정치 시스템에서 정당의 기능은 정확히 동일하진 않다. 각 정당은 특정 이해관계와 이념적 유대를 바탕으로 자신의 공동 생활을 수행하며 이는 이제 정당 활동을 통해 실행되며 지정학 및 국제정치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여러 나라의 정당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주제는 좋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많은 폭넓은 아마 자료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이제 그 다음 주에는 강서영 학생의 그 영국 선거법 발전과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여성 참정권을 이제 쟁점으로 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차티스트 운동에서 차티스트는 이제 영국에서 1830년대에서 184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정치적 권리, 즉 보통 선거권의 획득을 목표로 싸운 그 참정권 운동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1832년 선거법 개정에서도 선거권을 얻지 못하자 1830년대 중반부터 경제적 사회적으로 쌓여온 불만과 함께 선거권 획득을 위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여갔습니다. 그 1840년에 조직된 전국 헌장협회는 이제 1850년대에 들어서자 실태는 상실하지만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전국적인 정치 조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선거법은 15세기경에 마련이 됐고요. 영국 선거권의 확대는 6차례의 선거법 발음이 자꾸 씹히네요. 6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1832년 제1차 개혁이 시작이 돼서 1969년에 6차 개혁까지 이제 137년이라는 기간 동안 영국의 선거법은 무궁한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여기서 이제 연구자가 초점을 두고 연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성 참정권의 획득 부분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전 국민의 5%도 채 되지 않았고
투표소가 멀었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을 술집에 모아서 며칠간 그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투표소까지 데리고 가는 것이 이제 흔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표를 사는 건데 이게 이제 흔했다는 거죠. 물론 여성들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고 남성들에게는 그저 집에서 살림을 하고 육아하는 대상이었을 뿐이고요. 그러나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여성들은 이러한 괄시와 무시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전쟁 중에 공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왜냐면 남자들이 대부분 다 전쟁에 동원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군수품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군수 공장에서 일을 여성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여성들의 어떤 발언권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당장 일을 해서 그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직접 일을 해보니까 잘 하거든요. 왜냐면 다 팔다리 달린 사람인데 당연히 잘 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는 그 남성들이 이제 일자리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전쟁이라는 어떤 그 특수한 상황에서 여성 참정권이 이제 확대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제 과거에 그 원시 시대 때 같은 경우도 그냥 이제 수렵 채집, 사냥 뭐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여성들이 힘이 약하니까 사냥의 주된 어떤 그 행위자는 이제 남성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남성들이 가서 잡아오니까 남성 중심 사회처럼 이제 돼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부족 자체는 모계 형태로 흘러가는데, 모계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어떤 그 발언권은 남성이 강했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이제 그 수렵 채집 생활에서 벗어나서 소위 말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좀 세지고 여성들의 발언권이나 영향력도 좀 커지게 됩니다. 왜냐면 잡다한 일들을 다 여전히 하니까. 그 전쟁이나 또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 혁명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여성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사실 그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에 여성들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는 모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성의 노동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였어요. 동기가 불순했죠, 사실은. 근데 뭐 어차피 뭐 그렇게라도 해서 권리가 확대는 됐으니까. 이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거나 전쟁 중에 공장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게 된 여성들은 불편한 코르셋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복장을 입게 됐으며 종전 후에는 단발머리, 화장 등 자유롭게 자신을 꾸미는 일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 여성 운동가인 구즈에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 오를 권리도 있다라는 말에 힘입어서 여성에게는 이제 매몰찼던 여러 직업으로의 진출과 자신을 대표할 정치인들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을 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까지 무려 한 세기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정치학에서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여성들이 힘을 모아 일궈낸 결과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굉장히 큰 포부를 가지고 이 주제를 다루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이제 기대가 됩니다. 일단 선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패기가 느껴지고요. 또 개인적인 어떤 그 주관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마 이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시면서 그 뭐 구성이라든지 참고 문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강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유서연 학생 같은 경우는 연구 주제를 한국의 정당들의 정체성이 모호한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한국은 정당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정당들이 존재하고, 그러나 정당의 수와 별개로 각 정당은 모호한 정치적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의 대표로 불리는 미래통합당과 진보의 대표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보수인지 진보인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도 기반 정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호남 기반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내부의 호남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호남 출신인데, 제가 만약에 호남 출신인데, 저는 이제 영남 출신인데, 제가 만약에 호남 출신인데 상당히 그 돈이 많다, 돈이 많은 부자인데 호남 출신이다, 그렇더라도 더불어민주당으로 출마를 해야 돼요.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당선되려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똑같은 이유로 영남 출신인데 돈이 별로 없다. 그래서 난 사실 진보 정치적으로 좀 크고 싶은데, 진보 정치에 뛰어들고 싶은데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뭐 한나라당, 신한국당 같은 보수 정당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왜냐면 영남이란 지역구에서 진보가 표를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이제 어쩌다 한두 개 나오죠. 이게 너무 이렇게 지역성으로 쪼개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당들이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면서도 그거를 이제 정당의 어떤 그 대표적인 색깔로 내세우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늘 모순되고, 늘 정권을 잡아도 늘 욕을 먹는 거예요. 니네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이 보수와 진보 사이를 넘나들며 유권자의 지향에 맞춰서 수시로 변하기도 하죠.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는 게 연구자의 이제 연구 목표입니다. 이 주제의 목표는 이제 정당의 정체성이 확정적이지 않고 모호하며 유동적인 현상에 대해서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정치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고민해 보는 거고요. 지금까지 정당의 정치적 지향이 모호했던 이유를 분석을 하고, 이로써 발생했던 문제점과 이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과 버려야 하는 것 등을 나누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연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국가와 비교를 통해서 한국의 현재 민주정치 상태에 대해서 확인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포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아마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한, 이런 주제에 대한 이제 기존에 그 학자들의 연구가 충분히 많이 있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있어봐야 뭐 한 두세 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너무 의존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연구 방향이 좀 그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잘 체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온라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로 전자투표와 전자민주주의를 선정을 했습니다.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과 접촉을 피하게 되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상행했던 2010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스크를 쓴 채 1m 간격으로 줄을 서서 투표소 앞에서 뭐 소독을 하고 이렇게 투표를 했죠. 현 시대는 블록체인,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서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 공공 서비스를 블록체인 기술로 지문인식, 재외국민 금융위임장 진위 여부 등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시간 장소에 한계없이 이제 이런 뭐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진화되고 있고 비대면 사회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는 전자투표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에스토니아는 2005년 지방선거에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2011년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전자투표를 도입을 했고, 지역이나 당 차원으로 이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까지가 내용이고, 이래서 전자투표와 이제 전자민주주의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선관위 같은 데서도요, 아파트 단위에 동대표 선거 이런 거 할 때 그 휴대폰으로 이제 전자투표를 하는 걸로
좀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당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투표라는 게 워낙 그 외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화투표를 하는데 뭐 통신 불통 사태가 온다든지 갑자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도입을 하는 게 과연 얼마나 빠르고 혁신적으로 치밀하게 도입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조사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제는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 최성민 학생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정당 정치, 만들어야 할 정당 정치라는 주제로 그 아마 이제 정당 정치에 관한 뭐 그런 내용으로 이제 작성을 하셨네요. 그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이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근본적인 정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당에 대한 논의를 펼치거나 어떤 정당을 지지한다고 주장하기에는 그 정당이 국민을 대표하고 있는지에 관한 의문점이 드는 것이 사실이고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정당에 있어서 부정적 감정이 국민의 다수를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에 관심이 없고 자신이 원하는 정당이 없는 것인가? 아, 글쎄요. 이건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한 30%는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30%도 그 나머지 그 또 반대되는 30%는 그 정당이 미운 것 같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정당이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정당이 미워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30%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럼 이제 30% 30% 30% 이렇게 10%가 남잖아요. 10%는 뭐냐? 투표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정치도 모르고 투표도 하기 싫고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에 급급하다기보다 그냥 다른 걸 신경 쓰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늘 90%가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90%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분들의 자유입니다. 예. 그분들 중에도 그 10% 중에도 내가 당장 뭐 이게 저 정치 누구 정치 뽑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지 막상 월드컵 하거나 또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거나 하면 열심히 참여해서 활동하실 분들 많아요. 다만 정치가 싫을 뿐이에요. 그냥 저거 다 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이제 혹은 정당이 본질을 다하고 있는가 관련된 조사를 통해서 정치 외교학도라면 최소한 매체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제외하고 그 정당의 진짜 알맹이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신의 가치관과 유사한 정당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대학생으로서 꼭 필요한 소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셨고요. 주로 만들어진 정당 정치라는 주제 하에서 지역주의와 잘못된 정당 프레임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 또한 이 현존하는 주요 정당들의 지향점과 뭐 신념을 정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 다음으로 이제 만들어야 할 정당 정치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제언도 하실 거고 그것의 방법론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뭐 좋은 주제 하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그 조금 더 내부적으로 뭐 목차라든지 또는 어떤 구성으로 이걸 짜야 되겠다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해 보셔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그냥 리포트가 아니라 그냥 수필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그 참고 자료들을 많이 검토해 보시고 이제 짜임새 있게 구조를 좀 짜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제. 아이고 이거 이렇게 만드셨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혜영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제 선정 이후로 정당 체제는 그러니까 정당 그 주제가 뭐죠? 그러니까 이거 어,
주제가 여기 뒤에 있네요. 문장 뒷부분에 그 정당 체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각각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실상을 알아본 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당 체제를 찾아볼 것이다. 이게 이제 리포트의 주제입니다. 밑부분에 정당 체제는 정당을 구성 요소로 하는 정치 제도 및 체계를 의미한다. 국민의 정치적인 자유와 선거권을 비롯해서 참정권이 인정되는 현대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로운 정당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정당 체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며 정당 간의 관계, 정당과 다른 집단과의 관계, 정당의 기능 등 국가마다 정당의 존재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단당제나 다당제 같은 정당 체제 형태의 차이는 같은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민주화 정도나 권력 구조의 차이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레포트에서는 정당 체제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각각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정치 실상을 알아본 뒤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정당 체제를 찾아볼 것이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주제의식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뭐 괜찮은 주제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짜임새를 좀 굳이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넣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단 리포트 제목부터 먼저 걸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제목 찾는다고 꽤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참고문헌도 없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통 보고 작성하실 때 이 본인의 이제 짜임새에 대해서 이런 양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는 좋습니다. 임재현 학생 같은 경우에 PC주의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라고 해서 PC주의 그렇죠. PC주의가 참 문제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이제 제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데 이게 이제 PC주의가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왜냐면 너무 의식을 해야 되고 이거를 또 나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얘기한 건데 내가 너 PC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듣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뭔 주의라는 게 존재하는 이상 이게 참 그렇습니다. 오해받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인데 넘겨짚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넘겨짚는다는 거. 여러분도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누군가 어떤 대화를 하거나 어떤 뭐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의 의도나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서 넘겨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넘겨짚는 걸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하고 결코 그걸 겉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야, 너 이러려고 했지.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하여튼 여러분한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넘겨짚는 거는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그게 딱 들어맞아도 기분이 나쁘고 틀리면 기분이 더 나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되게 뭐 좋은 분위기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문제는 이제 약간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그렇게 넘겨짚는다는 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일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넘겨짚는다는 걸 여러분이 넘겨짚는다는 거를 티를 내는 거 그게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넘겨짚는 게 맞든 틀리든 상대방은 어쨌든 화를 내게 돼 있고 상대방의 기분만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갑자기 넘겨짚는 거 쪽으로 얘기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제 PC주의가 선거에 미친 영향 선정이 오늘날 우리는 역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장인데 역변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를
왜 제가 이걸 기억하냐 하면, 역변의 시대가 아니고 역병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문장을 보면서. 아무튼 뭐, 역사 속에 숨어있던 부조리들이 파헤쳐진과 동시에 선과 악의 주관적인 구분이 늘 부딪히고 있다. 한때는 남자다움이나 기사도 정신으로 불렸던 것들이 가부장제도와 같은 성차별 내에 있다고 파헤쳐지기도 하고, 하나의 제도처럼 여겨졌던 인종차별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폭로가 그 전 세계 인권의 진보를 가져왔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PC, 정치적인 올바름의 잣대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잣대가 또 모호하기도 하고요. PC주의는 늘 그 애매한 잣대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어 왔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내로남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맞추면 뭐 이쪽 입장에서 보기엔 이렇고 저쪽 입장에서 보기엔 저렇고. 정치, 경제, 사회, 예술 등 이미 전 세계의 화두에 올라와 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필자는 그 정치적인 분야에 집중해서 PC주의를 다뤄보고자 한다. 올바른 합리성, 정답이 객관적인 어휘들로 통용되어 오지만 모두가 납득할 만한 정답은 1 플러스 1은 2라는 것 외에는 존재하기 힘들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행으로 가면 1 플러스 1이 2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반박하고자 하는 사람이 존재할 것이다. 저 같은 사람이죠. 더군다나 이러한 개념을 사회문화 현상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신체적 차이 때문에 남성을 주로 경찰관이나 소방관 같은 직책에 앉혔던 것 때문에 폴리스맨, 파이어맨이라고 불렀던 것이 폴리스 오피서, 파이어파이터로 바뀌는 등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언어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사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폴리스맨, 여기에 맨은요 인간이라 뜻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뭐 여기 산의 남성 이런 뜻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보편적으로 사람, 인간을 통칭하는 고유명사로 보는 게 오히려 맞아요. 이게 경찰관, 그 다음에 소방관 이렇게 보는 그렇게 보는 거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 남자 소방관, 남자 경찰관 이렇게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서 이제 폴리스 오피서, 파이어 파이터 이런 식으로 바뀌는 등 인간의 가장 밀접한 언어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고, 어떤 후보는 차별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해서 당선에서 배제되기도 하며, 또 어떤 후보는 그러한 PC주의에 반발해서 당선되기도 합니다. 이에 이제 연구자는 PC주의가 사람들의 생활에서부터 선거 행태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사를 알아보고 분석해보고자 한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좋은 주제입니다. 좋은 주제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PC주의라는 이 말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PC주의라는 게 혐오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혐오. 나는 누군가를 혐오하지 않는다. 나는 누군가를 혐오한다. 저건 당연히 혐오받아야 될 대상이다. 과거에 이제 2차 대전 때 나치가 했던 유태인 혐오, 유태인 박해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그러니까 유태인을 박해해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유태인을 보호하고 도와줘서 지지를 받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비극적이게도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흥행에 관련되는 팔릴만한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비극이죠. 저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 뭐 인권이나, 사실 북한 인권도 말이 많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본 정치론에서 무슨 얘기 했었냐면, 그 일본의 그 납북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납치한 일본인 문제. 처음에는 일본이 이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손을 놔버렸습니다. 그 자기들이 국내적인 정치 이슈 생길 때마다 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들고 나와요. 실제로는 평소에는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치인들은 큰 관심도 없으면서. 근데 이건 사람이 관련된 일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고, 어느 순간 이게 사람은 없어지고 그 쟁점만, 논란만 남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이 PC주의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아 좀 씁쓸한 거죠 사실은. 아마 그런 부분을 다 대한 내용도 아마 나오지 싶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성희 학생 같은 경우는 미국 대통령 운명이 저 있네 이거. 이거 뭐 제가 읽기만 하면 되니까 왜 이렇게 운명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 관련 분석을 하시려고 합니다. 미국은 세계 1위 강국으로 미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는 당연히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확하진 않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서 선출된다. 물론 선거인단을 또 국민들이 뽑긴 하죠. 그 선거인단 개개인을 뽑는 건 아니지만 이 선거 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어렵고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선거로 꼽힐 만큼 좀 문제가 많다는 거죠. 지금도 좀 문제가 생기고 있죠 사실.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거인단 제도는 미국 대선에서 대체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특수성을 갖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 제도를 분석하는 가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는 거죠. 트럼프도 오늘 뭐라고 했냐면 어젠가 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이 이기면 자기가 백악관을 비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선정되어 있는 민주당 소속의 선거인단 중에 트럼프한테 표를 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 강제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 쪽 선거인단으로 선택된 사람이 꼭 민주당만 찍어야 되냐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트럼프를 찍을 수도 있어요. 막말로. 진짜 미친 척하고 그렇게 하면 그 공화당이 트럼프를 그게 그 표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되는 구조니까 지금은 선거인단 몇백 명을 누가 확보를 했다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이제 부정선거니 뭐니 논쟁점을 삼게 되면 그 선거인단 내에서도 이제 흔들리는 삶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선거인단 제도는 대선에서 대체 불가결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제도는 특수성을 갖고 오늘날 미국의 정치 제도를 분석하는 가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의 선거 제도를 이론과 역사를 결합해서 실제 분석과 비교할 때 이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이제 인식을 심화할 수 있고 미국의 정치 행태를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더욱 유익한 대화의 다리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선거인단 제도에 대한 반성을 통해 우리가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길에서 더 많은 이게 문장이 상당히 한문틱한 문장이긴 하죠. 상당히 문장이 긴데 보통 이제 그 한자 문화권에서 글 쓰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미국식 선거인단 제도를 분석하겠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싶으냐라는 내용에서 첫째 미국 대통령 선거제도의 소개, 분석, 미국 선거제도의 장점과 단점의 탐구, 미국 선거인단 제도 개혁과 보완 방안, 뭐 수시로 수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개인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야 이제 좋은 리포트가 될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또 주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 조희애 학생. 조희애 학생이 선정한 주제는 이제 공천에 대한 현행법의 현황.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천제도에 관해서 현행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보겠다는 거죠.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아야 하는데 공천은 일반적으로 당 지도부의 이제 방침, 지역 당원들의 의사 그리고 후보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2019년에 선거법 개정을 단행을 했는데 이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주요 정당의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초래했고요. 또 공천을 받고 나서 혹은 받기 전에
성범죄 등의 범죄 의혹이 발생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을 위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주장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국인 유학생에게 이제 한국의 정당 공천 제도와 선거 제도를 알아보는 것은 전체적인 정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이 학생도 이제 중국인 유학생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기에 이게 다른 나라의 어떤 선거제도나 공천제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대단히 도전적인 의식 좋습니다. 따라서 이번 과제를 통해서 한국의 정당 정치의 주요 쟁점인 공천제도와 개정된 선거법의 주요 내용 및 허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보고서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한국의 정당의 공천제도, 공천제도에 관련된 현행법, 개정 전후의 선거법,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는 후보자에 대한 자질 관련 항목, 거대 정당 중심의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항목, 현행 선거법의 이제 허점 또는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적인 그 분석이나 평가가 좀 들어가면 좋겠고 또 이제 뭐 아마 이제 본국인 이제 중국의 제도하고 뭐 비교를 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그 대략 시간이 됐으니까 이거 중편 여기서 마치고 11강 하편에서 다시 남은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요. 여기서기까지. 그래서 이제 더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여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